토미의 트레이딩, 이번 주 코인 매매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토미 전업투자TV의 토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토미 트레이딩 TV의 토미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성투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내 코인 투자자라면 요즘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투자자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이죠. 바로 내년 1월에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시행령은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시행 시 코인 거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당국이 나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먼저 가장 크게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다른 계산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포함한 국내 거래소는 이동평균법이라는 계산법을, 바이낸스, 비트스탬프, 비트파이낸스 같은 이런 해외 거래소는 선입선출법이라는 소득 계산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번 주 코인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요즘 핫한 이슈다 보니까 대선 관련해서 그리고 과세 관련한 이 코인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제가 시작부터 세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왕 내는 거 우리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자세히 인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또 투자 생활을 할 때 좀 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표를 보시면 1월 달에 코인이 300원일 때 50개를 매수를 했고 2월 달에 코인이 500원일 때 100개를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3월 달에 코인이 가격이 900원까지 올랐을 때 70개를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우리 먼저 국내 거래소에 적용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을 시켜보자면, 이동평균법이랑 크게 말해서 코인을 현금화한 금액에 코인 매수 평당 금액을 뺀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 단가, 즉 본인의 그런 매수 코인 평균 단가의 익절 수량을 곱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예시에서는 평단이 300원 곱하기 50개 그리고 500원 곱하기 100개겠죠. 거기서 나누기 150을 하면 430원의 이런 평균 단가가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70개를 곱하면 33,330원이라는 소득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네, 평균 단가에서 이제 이 보유 개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곱한 게 이제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해외 거래소는 선입선출법이라는 계산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출법은요, 순차적으로 먼저 구매한 코인들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우리가 여기서 63,000원의 현금화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 70개의 코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1월 달에 50개를 매수를 한 금액을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100개를 코인 중에서 20개만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현금화한 금액에서 25,000원과 10,000원을 빼게 되면은 38,000원의 이런 평균 소득세가 잡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 게, 일단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수익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손실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좀 산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혹은 트레이더로서는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고, 손실이 나면 그렇다고 세금을 돌려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손익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트레이딩으로 셋업을 쓸 때 조금 더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세 기준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후보들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후보가 유력해지는지에 따라 국내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고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 어느 후보가 대충 어떠한 계획과 방침을 가지고 우리 국내 코인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지, 또한 장기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안전하고 믿음직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떠한 규제와 정책들을 펼쳐질지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후보들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들이 건 공약들을 한번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료가 나가고 있네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말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이 크립토 프렌들리, 즉 크립토 친화적인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정책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안정적인 블록체인 산업 및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견해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한 후보씩 한번 짚어보자면 각각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업비트 모회사인 두나무에서 거래소 대표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공시제도 투명화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 ICO, 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했으며 특히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의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거론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주식시장 수준처럼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시적인 목적 하에 여러 세부 공약들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국내 청년층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강조를 했으며 현재 250만 원까지인 코인 비과세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 원까지로 상향을 하겠다고 최근 공약을 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윤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 산업 진흥청이라는 기관을 설립할 의사를 밝혔으며 부당이익, 해킹 및 시스템 오류로 인한 금융사고를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건전한 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좀 더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말들을 또 했더라고요. 네. 제가 방금 다 브리핑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이 업관법, 즉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제정하는 그 법을 빨리 법체화를 할 수 있고 윤석열 후보는 코인 수익을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약속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유력 재선 주자의 공약 발표에 따라서 연내 엮어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무척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년 유예된 코인 과세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장하는 카드로 인해 시장 활성화 차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토미님과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맥스 관련된 이슈죠? 네, 맞습니다. 네. 며칠 전에 암호화폐 대형 거래소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비트맥스 그룹이 독일의 역사 깊은 은행을 인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268년이나 된 유서 깊은 독일 은행인데요.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정부가 승인한 암호화폐를 한 곳에서 모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 크립토 양지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기존 은행을 인수하는 일은 2022년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산업이 기존 그 법정 통화 인프라들을 대체하는 움직임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분명히 호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토미님께서 또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네. 네, 비트코인 지금 일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밑에 있는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뚫리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저는 조금 뚫릴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오렌지 추세선이 뚫린다고 하면은 지금 단기 바닥으로 제가 보고 있는 39,600불까지는 열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단기 바닥마저 좀 지지를 못해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몇 달간의 횡보장을 이어왔는데 하락 횡보장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조금 더 그 비중을 제가 높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밑에서 좋은 또 매수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번 주에 이 하방 이틀에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은 35,900불에서 37,400불이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지지 구간은 32,380불에서 33,800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은 좀 관망을 하면서 만약에 하방 이탈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고려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진입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채널 상단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 추세선에 반등을 성공한 거라고 어느 정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어느 정도 제가 여기 걸어놓은 이 저항 구간 밑에서 익절을 하시던가 혹시 뭐 저항 구간을 참고해서 이런 숏 포지션을 또 들어가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대응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일단 지금 시점은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길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방 또는 하방으로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간단히 해봤고요. 오늘은 에이다 한번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카르다노 메인넷에서 썬데이 스왑이 출시됐다라는 이슈로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썬데이 스왑이라는 건 이 카르다노 에이다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입니다. 이제 유니스왑 같은 자동 시장 메이커 AMM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AMM이라는 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마켓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에이다가 큰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한번 에이다도 차트 분석을 해볼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에이다 차트 분석을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제 업비트를 보니까 거래대금 상 에이다가 꽤 상위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에이다는 지금 현재 이 초록색 채널 보이시죠? 여기를 하방 이탈을 하고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 와이드닝 패턴이라고 기존의 이 수렴 패턴은 삼각 수렴 이렇게 두 추세선이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네. 형태인데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가 좀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와이드닝 패턴 혹은 확장형 패턴이라고 저희 칭하고 있고 이 패턴을 기준으로 지금 고점과 저점에서 계속 프라이스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업비트 기준 지지 구간은 1차적으로는 1,400원에서 1,410원에서 1,510원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지 구간은 1,120원에서 1,220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차트 패턴이 또 와이드닝 패턴, 삼각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좀 더 파동이 커지는 패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희는 흔히 이거를 세력 패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기존의 마켓에서는 이렇게 저점이나 고점이 뚫리면 추가 상승 혹은 추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그널로 작용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세력들이 개미들을 속입니다. 이거를 또 스탑펀팅이라고 하는데 세력들이 개미들이 손절할 구간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딱 건드린 다음에 확 올려서 이제 개미들이 어느 정도 퍼드나 포모를 일으키게끔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역으로 저희가 이 세력 패턴을 활용해서 좋은 진입 타점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아도 이 세력 패턴을 몰랐으면 정말 개미들과 함께 좀 이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익절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차트상으로 에이다의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오늘 어제 조금 음봉이 크게 나와서 네. 그렇게 저는 지금 당장 상승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언급드렸던 지지 구간에서 한번 바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여기 제가 그린 이 채널 상방 돌파를 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이다 차트 분석도 잠깐 해봤고요. 사실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장기 상승 추세 라인을 그어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 상승 돌파를 한다면 지지해주신 그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우리가 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저항군을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1차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6,000불에서 47,200불 이 구간을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전 박스권 횡보 하단입니다. 여기가 제가 나중에 큰 저항 매물대로 작용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저항 구간인 49,900불에서 51,100불 정도를 저항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그 히스토리컬 하이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 쪽에 좀 더 저는 무게를 싣고 싶은 마음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선으로 잡아주신 단기 바닥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단기 바닥은 이미 좀 가까워진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단기 바닥 두 가지로 좀 설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비중을 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단기 바닥이 바닥이 나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가 뚫리면은 조금 더 추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다음으로 보고 있는 주요 단기 바닥은 29,000불이긴 한데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여기까지 온다, 여기까지 뚫린다 그러면 정말 좀 장을 좀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밑에 있는 이 채널, 이 상승 채널 보이시죠? 하단이 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 변 매물대도 같이 겹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폭이 나온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의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방향성이 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하락 횡보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혹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네. 알았다면은 저는 여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우리가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좀 느긋한 자세로 멀리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함께 이슈들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